전세 1억 5천짜리 서울의 빌라에 엘리베이터 없는 3층 16평에서 셋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애기 돌 때 갑자기 집주인이 돈 없으면 이사 가라, 집을 사야겠다. 그 돈으로 서울을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는 거야. 서울에 적당한 곳 말고 괜찮은 입지에 증명해 낸다. 그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사대문 안에 집 산 거야. 그때 나는 서민을 벗어났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화장선모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짤해봤어요. 부자, 중산층, 서민의 기준에 대한 거예요.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서민,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들 때 빈곤층. 심오하다. 이때면 나는 아직 부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꼼꼼하지만 줄어들거나 그대로는 아닌 것 같거든. 건드리지 않아도 조개지금 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마 부자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부럽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냐 사업을 하냐의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아. 사업을 한다고 다 부자인가? 그럼 직장인들 중에서도 자산이 늘어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직장 생활의 시즌 1과 시즌 2가 있는 것 같아. 직장 생활의 시즌 1은 나의 모든 수입이 100% 월급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시즌 1. 그때는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돈이었지. 양가의 부모님한테 도움 없이 남편이 모은 돈과 내가 모은 돈과 질금질금 합치고 대출받아서 전세 1억 5천짜리 서울의 빌라에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그리고 16평. 그렇게 신혼생활하고 2년 하고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가 시즌 1일 때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고민은 더 커졌지. 16평에서 셋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를 나 혼자 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친정 가까운데 더 넓은 아파트에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집값은 대출을 더 받았겠지. 전세는 더 비싸졌는데, 이때면 아이도 나오고 큰일 났다. 진짜 이제 나의 시즌 2가 시작했던 포인트는 이제 애기 돌 때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이 집을 사라. 아, 내 돈이 없는데요? 했더니 왜 이 돈도 없냐? 니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돈 없으면 이사 가라. 자기는 이제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애기 데리고 집 알아보러 다니면서 그때 진짜 현타를 쓰게 빡. 지금 우리 자산이 우리 집조차도 없는데 아이 키우면서 안전하게 살 우리 집은 있는 거 아닌가? 집을 사야겠다. 돈이 없는데 집 어떻게 사지? 그래서 부동산 청약 공부를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 생일날 둘이 가서 청약 수업을 들었어. 청약에 계속 시도했지. 될 줄 알았지. 됐을까?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가가지고 아파트 있어요? 사실 내가 처음에 성수동에 갔어. 우리 회사 아모레 다닐 때 회사 선배 중에 성수동에 무슨 아파트 사시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인스타에 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야. 그분은 원래 잘 사는 선배였어. 근데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자가래. 와, 나 진짜 그런 집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임장 가야 될 때 이제 그 아파트를 갔어. 그래서 매물을 봤어.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갖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어. 남편한테 계속 사고 싶어. 남편이 나한테 그러더라. 돈이 없는 사람이 샤워백 사고 싶다고 잠못 자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배알팔 필요가 없는데 현실을 빨리 자각해라,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다가 이제 일어났지. 근데 생각한 거야. 내가 지금 얼마 가용자금 있는지도 모르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각자 은행 가가지고 대출 얼마 나오는지, 이율 얼마인지, 금매가 나와도 이걸 모르면 계약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계약금 넣었다가 내가 이거 돈 못 채우면 날리는 거고, 계약금을. 그런 공부를 해갔던 시기인 것 같아. 부동산 관련된 책, 북톡북 콘서트 같은 거 다 따라다니고, 그때는 돌쟁이 애기를 하루 종일 아기띠를 남편하고 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기저귀를 10개씩 싸들고 다니면서 거의 부동산에 살았어. 부동산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관련된 책 찾아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다시 부동산에 가서 다시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집을 샀어.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사대문 안에 메인 입지에 메인 아파트이진 않지만 그냥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대비 제일 좋은 걸 살려고 살 수 있는 거를 샀던 것 같아. 몇 년 차에 하신 거예요, 결혼? 결혼 5년 차. 그런 집에서 쫓겨나는 계획이 없었으면 집 안 샀을 것 같아. 사람이 약간 가끔은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대출이 몇 %였어요? 대출이 많았지. 근데 이제 대출로 100% 살 수는 없고, 감사한 세입자님의 돈이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몇 천만 원이면 몇 천만 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나의 가용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전세금하고 갭이 내가 갭을 얼마큼 메울 수 있는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뭐 이를테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근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지금 수입이 소득이 100% 월급인 거가 진짜 위험한 거네를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시기야. 그 시점이 갑자기 점프업이 되는. 근데 그 깨달음이 딱 왔던 시기인 거지. 그래서 원래는 내 집을 살려고 공부를 했는데 아니 계속 이 공부해야 돼. 계속 뭔가 실행해야 돼. 거기서 딱 집 샀으면 나는 이제 그만 이러려고 했는데 더 가열차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 이제 계속 했던 거지. 있는 돈 대출 받을 거 다 받아서 그 집을 샀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맨날 부동산에 갔어. 우리가 맨날 갈 때 커피 막 사들고 가고 애기랑 맨날 애기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쁘고 내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꾸 나한테 주시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 금매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나는 계속 갔어 부동산에. 사장님 저희 왔어요. 저희 왔어요. 그 사장님도 질린다. 질린다. 지독 하나 주세요. 아니 왜 와 이러는 거야. 한 3, 4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간 거야. 계속. 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 이건 기회가 왔어. 네? 무슨 기회요?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아니야 기회가 왔어. 계속 거기 재개발 지역이었으니까 재개발 지역 계속 가는데 프리미엄이 있고 그 권리가 원래 그 살던 사람들의 그 집의 권리가 낡은 집이라도 그 집이 뭐 2억짜리 3억짜리다 이거 프리미엄이 붙으면 이제 돈이 커지니까 못 사는 건데 뚜껑이 나왔어 이러는 거야. 뚜껑이 뭐예요? 나도 그 당시에 뚜껑이 뭐죠? 무슨 뚜껑을 말하는 거지? 막 이랬는데 뚜껑이라고 하는 게 권리가가 없는 무허가 건물인 거야. 그래서 권리가가 없으니까 2억, 뭐 3억 들어가는 그 집값이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뭐 100만 원 정도를 국가에다가 여기 땅 쓰고 있는 비용만 200~300만 원은 1년 내내 뭐 20만 원씩 뭐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나왔다고 하는 거야. 딱 하루를 줄 테니까 돈을 구해보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루 만에 돈을 구할 수 있더니 알았어 그럼 딱 이틀 줄게. 근데 이틀 이상은 더 못 줘. 이거 놓치면 나한테는 이 재개발 거기 그 동네를 영원히 살 기회가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하고 연락해가지고 지금 안 가봤던 은행 다시 다 돌아. 어디 여의도에 있는데 뭐 어디를 가봐라. 돈이 만들어진 거야. 가계약금은 좀 적게 내니까 200~300만 원 내고 본 계약 때까지 10% 내고 그 다음에 잔금 칠 때 또 내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구하고 이때 좀 구하고 이때 구하면 돼. 돈이 만들어진 거야. 나의 것이 되었어. 그것도 가지고 있어. 그것도 가지고 있어. 짜셨네. 아예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공부를 하고 8개월 만에 첫 집을 마련하고 2~3개월 안에 또 두 번째 조합원이 되고.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집은 그러면 전셋집이에요?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 네. 월세로 이사를 갔지. 이를테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월세 산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는데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엉덩이에 그렇게 비싼 집을 깔고 있는 거가 나도 처음엔 전세 대출받아서 전세였는데 이제 자산을 늘리는 거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딱 되니까 든든함이 당장 매월 들어오진 않지만 걔는 미래의 소득이 되는 거잖아.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 어쨌든 팔면 어쨌든 또 돈이 조금 들어오는 거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런 관점에서 시즌2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업하시니까 대저가 아니라 내가 직장인일 때 했던 거야. 사실 나도 월급 말고 다른 뭐 종잣돈이 엄청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내가 정말 적게 들어간 거는 3~4천만 원? 3억 아래, 뭐 2억 아래는 뭐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이고 아니어도 어딘데가 오를 때를 알면 좀 적은 돈으로 사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좀 덜 리스크한 거 오랫동안 있어도 안 떨어질 곳 아니면 적은 돈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걸 하던가. 저는 지금 이야기 너무 좋았던 게 20~30년 바짝 벌고 일을 해도 서울에 집 못 마련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또래 보면은 당연히 서울에 집 못 사지. 부모님이 잘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거지.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썸무님 내가 그 산 증인이잖아. 예시를 보니까 이거는 마인드와 마음가짐의 문제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눈물 흘렸던 날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군지 말할 순 없지만 유명 부동산 인플루언서의 북토크에 갔어. 몇백 명 있었어. 마지막에 질문 3명만 딱 받는다고 하는 거야. 나 너무 간절했잖아. 내가 얘 선택된 거예요.
첫 번째 집 사기 전이었어 그때. 이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어드바이스 해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강사분이 콧방귀를 끼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서울을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세게 하셨어. 모두가 다 날 쳐다보고 있었고 귀까지 빨개지고 또 한 번 확인사살하는 느낌이었어. 나 서울에 집 못 사는구나. 우리 서울에 집 못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길바닥에서 그때 막 엉엉 울었거든.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막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며칠 이렇게 안 뒀다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야. 서울에 적당한 곳 말고 내가 진짜 괜찮은 입지에 내가 증명해낸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가열차게 더 미친 듯이 약간 그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사대문 안에 집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도 전문가 의견 100% 믿지 말아야겠다. 내가 증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에는 없을 수 있지만 그 틈새는 있을 수 있고 내 돈에 대한 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분 이야기 듣고 바로 다른 그 외곽으로 갔으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약간 나는 방금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은 다 있고 다만 아직 내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경험이 전혀 없고 안 해본 것뿐 도끼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공부하고 알아보고 열심히 다니면 기회가 아예 없을까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 첫 번째 집을 사고 사실 그 이후로 계속 올랐냐는 아닐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했겠지. 그 집이 오르는 거를 눈으로 본 거 난 산 거밖에 없잖아. 일하지 않았잖아. 그게 자산소득이네를 뭐 어떻게 보면은 8개월간 공부하고 집을 사고 얼마가 올랐다 아싸 이 개념이 아니라 뭐 다 또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안전하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라는 개념을 책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서 오는 그 든든함과 체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그때 나는 서민을 벗어났어. 근데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15년 생활했잖아. 근 10년은 이제 노동소득 100%. 근데 사실 그때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을까는 아닌 것 같아. 그거를 몰라서 안 했던 것 같아. 해야 된다는 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노동소득 100%가 위험하다는 거를 몰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몰라서 안 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보는 순간이 여러분의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10년 동안 했었어. 스타트점이 다 다를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은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각각의 스타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사실 나는 이 얘기 잘 좀 조심스러운 게 늘 제대로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산소득을 썸머님도 말했으니까 늘려야겠어. 그 관점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뭐든 아무거나 내가 가진 돈을 사야겠어. 그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사는지가 늘 있어야 돼. 어쨌든 가족이잖아. 남편하고 나하고 가족이잖아. 예산을 집행한다고 우리 표현하거든. 정부네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야 집도. 맞다. 예산 집행할 때 서로 설득해야 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야. 이 집을 왜 사? 이게 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그래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는 또 지식이 들거든. 나는 모든 건 가설과 검증이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거는 하는 거는 도박이지 않나? 물론 내가 공부해서 가설 세워서 실패한 경험도 있어. 약간 포항 아직도 못 팔고 있어.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가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실패를 해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해. 어쨌든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내 돈을 막 다 투자하고 대출을 왕창 끌어다 쓰고 막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약간 그런 상한선이 있으세요? 그거 대출에 대한 상한선보다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정도 해서 대출 이자가 이만큼 나와. 그럼 내 한 달에 소득이 이만큼인데 생활비 이 정도 빼고 뭐 이런 거 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상한선이 되겠다, 기준이. 진짜 신기한 거 얘기해줄까? 우리 지금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잖아. 나도 그 당시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 레벨로 가니까 나의 투자금은 똑같은데 전세금이 올라가. 그럼 나한테 갑자기 1억이 더 생겨. 전세금이 1억이 올라가면. 그럼 그걸로 또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거에서 이익만 생각하는데 얘 자체에서 얘가 올라가서 여기서 생기는 것도 생기더라. 하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꼭 얘기하는 거는 감당이 안 가능한 수준이 되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려해서 가능한 수준을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어. 내가 그때 책을 썼거든. 나는 퇴사가 두렵지 않은 경준녀입니다. 내가 그 책을 썼던 게 그래도 경수 자립을 이뤘나? 이루고 있는 과정 중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퇴사가 두렵지 않다고 썼지. 둘째 육아휴직 때 썼어 그 책을.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복직을 했어. 근데 몰랐는데 유명하신 분의 이제 채널에 인터뷰가 와서 내 얼굴을 오픈을 하고 인터뷰했어. 육아휴직 때. 그리고 책도 썼어.
그러고 복직을 했더니 소문이 쫙 난 거지. 건물주다부터 시작해서 회사 왜 복직했지? 이미 부자인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제 시기와 질투와 일부 모함이 시작되면서 감사팀에 이제 끌려가는 생활이 시작됐지. 그리고 블로그에 글도 쓰지 말래. 자꾸 신고가 들어오니까. 내가 회사 얘기 쓰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사를 쓰는 건데 왜 블로그도 못 쓰지? 근데 여기서 부자로 가는 또 다른 이제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사실 위기는 항상 시작점이야. 그 당시에 물론 너무 괴롭지만. 그래서 퇴사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딱 봤는데 나는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고 생각해서 나는 퇴사가 두렵지 않은 경신님도 썼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그게 창피해지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나는 퇴사가 두렵지 않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돈인 거잖아.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 월급이 안 들어오면 이자도 그렇고 내 생활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돈도 중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나는 1챕터 끝나고 2챕터가 시작됐어. 와, 나는 그래서 잃었다, 자유롭다. 아니었어. 미래의 돈만 돈이 아니고 현재에 안정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는 거를 3챕터가 시작되는 그 위기점에 딱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니까 지금 내가 쓸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현금. 난 퇴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퇴사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눈물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 왜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월 현금 흐름을 위한 퇴사 준비에 본격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월에 얼마를 버는 걸 목표로 그래서 다양한 시도 끝에 무인 카페 창업을 하게 되고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퇴사를 하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시즌 1, 시즌 2, 시즌 3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냥 올라간 거 아니지 근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못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요새 나한테 자산소득이 먼저예요? 현금 흐름이 먼저예요? 최근 창업 설명회에 물어보시는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서 1억이 딱 이제 마련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로 자산을 사야 되는가? 창업을 해서 현금 흐름 만드는 게 먼저인가? 고민될 것 같지? 완전 될 것 같아요. 답은 뭘까? 사람마다 다르다. 그게 정답이야. 본인의 고민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를테면 나는 이 순서가 맞아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회사 생활 다닐 때 월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을 먼저 시작한 건데 이를테면은 퇴사가 지금 너무 고민이고 혹은 선배들이 막 잘리고 그 다음 나이가 곧 차례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는 미래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만들어서 안정감을 주는 게 먼저일 거고 정답은 여러분 없어.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 돈이 없는데 미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게 언제 시세 차익이 올라가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팔고 싶다고 팔아줘? 유지는 결국 요걸 먼저 시작한 저걸 먼저 시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금씩 계속 같이 영차 질금질금씩 해나가야 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방어치면 답이 없어. 나 항상 이게 길은 여러 가지로 나 있어. 가끔은 이렇게 못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나 이렇게도 많이 가. 근데 어느 순간 길이 닫히고 답이 없어지냐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길이 다 끊어져. 어떻게 돌아가도 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길이 조금씩 힘들어도 열릴 거고 나처럼 나도 뭐 쉽게 간 건 아니잖아. 왜냐면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좋다면 저거 하고 싶거든. 그 남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흔들리고 막.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난 맨날 우리 회의할 때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 현안이 뭐야. 여러분들의 현재 고민? 나 무인카페 창업할 때 친정엄마 뒷목 잡고 주변 사람들 다 말리고 망한다는 얘기를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아. 좋기 너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아니 난 절대 망하지 않아.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걸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 나의 현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당장 월 현금 흐름이 가장 큰 이슈고 다양하게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현금 흐름 다 좋은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가 1순위. 그래야 내가 뭐가 할 수 있는지를 보거든. 그 다음에 할 거는 길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더라도 좀 멀리 가더라도 좀 넘어지면서 가더라도 그 길은 있다라고 믿을 것. 근데 이럴 때 남이 해주는 조언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나요? 나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그것도 100%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이를테면 무인카페 창업이야. 친정엄마가 막 말려. 물론 날 너무 사랑하고 내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랑 별개로 친정엄마가 경험이 있을까? 그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들과 동기들과 뭐 밖에 사람들이 알아서 할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 거지. 해본 사람인가? 이걸로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하지만 이 사람도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마음. 이런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10년 동안 내가 고생했던 모든 시행착오를 담아서, 왜냐면 나도 많이 흔들렸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됐으면 여러분 귀 좀 줘요. 응원 댓글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와닿았는지, 그냥 썸머님 좋아요도 좋으니 댓글을 달아주면 나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남겨주면 경험부터잖아요. 또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탈탈 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